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기대 수명이 82.7년으로 10년 전보다 3.5년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출생아가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 등에 걸리지 않는다면 기대 수명은 6.8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겨울철 인기 간식으로 꼽히는 어묵에 많은 양의 나트륨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제품에는 하루 섭취 기준의 61%가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어 과다 섭취를 막으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유전자를 조작한 아기가 태어나면서 유전자 편집에 대한 윤리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태아의 임신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가운데 유전자 편집 기술의 현주소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과학 본색에서 짚어봅니다. 저렴한 옷을 빨리 사고 빨리 버리는 이른바 패스트 패션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 습관이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데요. 패스트 패션 뒤에 숨은 불편한 진실을 에코 매거진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평균 82.7년을 살 것으로 예측돼 10년 전보다 기대 수명이 3.5년 길어졌습니다. 통계청이 국내 사망률 등을 분석해 발표한 2017년 생명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82.7년으로 전년보다는 0.3년, 10년 전보다는 3.5년 길어졌습니다. 나이별로 남은 생존 기간을 보면 지난해 40세 남녀는 각각 40.7년과 46.5년을 더 살고 60세 남녀는 22.8년과 27.4년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해 출생아가 앞으로 3대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은 암이 21.1%, 심장질환이 12%, 뇌혈관 질환이 8.3%였고 3대 질병에 안 걸린다면 기대 수명이 6.8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최근 6년간 응급실을 찾은 화상 환자 가운데 4살 이하의 유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응급실을 찾은 화상 환자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다친 장소는 집이 가장 많았고 뜨거운 물체나 음식에 댄 경우, 전기 주전자 등을 잘못 건드린 경우, 화재나 난방기구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겨울철 화상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고 영유아의 경우 열탕 화상을 입지 않도록 물이 빠르게 데워지는 개수대에서 목욕시키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등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서 반찬이나 어린이 간식으로 많이 먹는 어묵의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묵 100g짜리가 나트륨 하루 섭취량의 60%가 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묵의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을까요? 신윤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모양도 맛도 다양한 어묵 제품들. 요즘 같은 계절이면 뜨끈한 국물과 함께 어묵을 찾는 손님이 많습니다. 날씨 춥고 집이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오면 따뜻한 거 생각나잖아요. 그럴 때는 국 같은 거 끓여서 어묵국 같은 탕 같은 거 끓여서 먹고. 그러나 무심코 먹었다간 나트륨을 과다 섭취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어묵 2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00g, 즉 사각 어묵 2장 정도 또는 핫바 형태의 간식용 어묵 1개에 포함된 나트륨이 1일 나트륨 기준치의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최대 61%가 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영양 성분 함량은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모든 제품이 튀기는 과정을 거쳤는데도 열량과 지방 함량은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의 10% 이하였고 단백질 함량은 두부보다 높았습니다. 어묵은 상대적으로 단백질이 높고 열량 및 지방 함량은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저감화가 필요했습니다. 어묵을 먹을 때 나트륨 섭취를 줄이려면 한번 데쳐서 먹는 게 좋습니다. 또 조리할 때는 간장이나 소금량을 줄이고 국물은 덜 먹는 게 건강하게 어묵을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비행기가 아닌 자동차를 타고 하늘을 나는 기분은 어떨까요? 세계 곳곳에서 드론에 기반을 둔 미래의 차량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용화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0년대 초반 방영된 미국 애니메이션 젯슨 가족입니다. 택시를 타고 도심 상공을 자유로이 누비는 미래의 삶을 그렸습니다.
실제로 네로라 하는 세계적 기업들이 하늘을 나는 차량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와 독일 자동차 기업 아우디는 함께 개발 중인 드론 자동차의 모형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승객 2명을 수용하는 캡슐을 4개의 회전 모터가 달린 드론에 고정시킨 뒤 목적지로 이동하는 겁니다. 다만 상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소음 문제 등 고민되는 부분이 적지 않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점검 과정도 꼼꼼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And here we all have our guess, but I think it will take more than a decade until a real significant, massive deployment of an air taxi system. 에어택시 개발에 나선 싱가포르는 내년 중순쯤 시험 운항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역시 드론 기술에 기반을 둔 비행체인데 2명이 탑승 가능하고 최장 30km까지 비행할 수 있습니다. 대중이 참여하는 시연 비행을 시작으로 향후 5년 안에 첫 상업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발 빠른 두바이 당국은 2022년 에어택시 상용화와 함께 연간 20여조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미래의 자동차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면서 항공 안전을 위한 규제 체계를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며칠 전 나사의 첫 화성지질 탐사선 인사이트호가 화성 착륙에 성공한 데 이어 우리나라도 누리호 시험 발사체의 성공으로 한국형 발사체에 대한 기대를 모았는데요. 이번 달과 다음 달 연말 연시를 맞아 세계적인 우주 탐사 빅 이벤트들이 경쟁적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는 현지 시각으로 3일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유인 우주선 소유스 MS-11호를 발사합니다. 지난 10월 2단 로켓 고장으로 추락한 이후에 첫 유인 우주선 발사여서 그만큼 긴장 속 카운트다운이 예상됩니다. 같은 날 나사의 소행성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는 목표 소행성 베누에 도착합니다. 오시리스 렉스는 베누에 근접해서 2년 동안 각종 정보를 지구로 보내다가 2020년에 착륙해 암석 샘플을 캐낸 뒤 2023년에 지구로 가져올 예정입니다. We're very interested in the security aspect of these asteroids as well. Bennu is designated as a potentially hazardous asteroid. It has a not insignificant probability of impacting the Earth, so it's not something we worry about right now. But we do want to understand this object, and most importantly for OSIRIS-REx, we want to understand all of the forces that influence its orbital trajectory. 일본은 한 발 앞서 탐사선 하야부사 2호를 또 다른 소행성 류구에 보내 독일과 프랑스가 함께 만든 로봇을 풀어놓고 탐사 활동을 하는 등 우주 강국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런 가운데 새해 첫날 과학자들의 시선은 태양계 밖으로 쏠립니다. 2006년 발사된 뉴 허라이즌스호가 해왕성 궤도 밖 카이퍼 벨트에 있는 울티마 툴레라는 천체에 근접합니다. 얼음과 돌로 이루어진 작은 천체들의 무리인데 3,450km, 서울에서 베트남 정도의 거리까지 근접하기 때문에 실체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새해 첫 번째 월요일인 7일엔 민간 우주여행의 첫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간 우주 비행을 주도해온 스페이스X가 유인 우주선 드래곤을 펠컨 로켓에 실어 첫 시험 발사를 합니다. 여기서 성공하면 6월부터 나사의 우주인을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운송하는 업무에 투입되면서 우주여행의 꿈을 한 걸음 앞당길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어떤 건가요? 지난주에 과학계를 뜨겁게 달궜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중국 연구팀의 그 유전자 가위 교정, 아기 탄생이었죠. 네. 이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서 에이즈의 면역력을 갖춘 아기가 탄생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갖고 있나요? 이제 에이즈 바이러스, 줄여서 이제 HIV라고 하잖아요. 네. 이 HIV가 우리 몸에 침입을 해서 인간 세포를 감염해서 일어나는 병이잖아요. 네. 이 에이즈 바이러스는 특히 인간 세포 가운데에서 면역 세포에 감염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감염이 되면은 네. 이 면역 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니까 결과적으로 면역 기능이 붕괴가 된다. 네. 그래서 에이즈가 인간 면역 후천성 인간 면역 결핍증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 중국 연구팀이 이 에이즈의 면역력을 갖게 했다라는 의미는 네. 에이즈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는데 이 면역 세포에 감염하지 못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일단 의미는 알겠는데 그 아기가 어떻게 해서 에이즈의 면역력을 갖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모든 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네. 어떤 특정 세포에 침입을 하는데 그냥 침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종의 세포 관문 같은 걸 통과해요. 관문이요. 네, 통과를 해야 돼요. 네. 예. 우리 세포 입장에서 이제 그걸 좀 막아야 되니까 외부 물질을 그래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관문 그걸 따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열쇠가 있는 거죠.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이 중국 연구팀이 주목한 것은 이 바이러스 자체를 건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 그 면역 세포가 되겠죠. 에이즈 네.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이 면역 세포가 가지고 있는 그 관문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아예 제거해 버린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감염이 되더라도 인체 세포에 들어오고 싶어도 문이 없으니까 얘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예,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면역을 갖게 만들었다 이런 예.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그게 그 유전자 이름이 정확히 뭐죠, 그러면? 이 CCR5라는 유전자인데요. 그러니까 이 CCR5는 그 우리 몸의 그 면역 세포의 이 표면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단백질이에요. 아, 예. 이 유전자 반응이 되면 단백질이 되는데 그러면 그 에이즈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그 껍데기 단백질이 있어요. 네. GP라고 부르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GP라고 부르는 단백질이 처음에는 이 면역 세포에 있는 CD4라는 단백질하고 먼저 결합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이 CCR5라는 단백질하고 결합을 하면은 이제 문을 열고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 원리죠. 네, 그러니까 이 CCR5 유전자 이게 바로 관문 역할을 하면서 에이즈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자, 이 유전자의 역할은 그럼 어떻게 발견이 됐나요? 근데 지난 2007년 독일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사례가 있었는데, 네. 근데 이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 이 환자는 원래 에이즈에 걸린 환자였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에이즈에 걸리고 나서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또 다시요. 근데 백혈병은 우리 어떤 그 혈액 세포가 망가져서 일어나는 병인데 네. 이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골수를 이식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골수를 자기 몸에 이식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살펴봤더니 뭐 이제 백혈병도 치료가 됐지만 에이즈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된 거예요. 그 그래요? 이후에요. 네,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이 그 골수를 이식 받았는데 네. 그 골수를 준 사람은 그 CCR5라는 유전자가 이렇게 망가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앞서 말한 그 오히려. 관문 역할을 예. 하는 예, 유전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져 있는 그 골수를 사람이니까. 이식받으면 골수가 이제 그 면역 세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네. 이 망가진 유전자가 있으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면역 세포들은 다 CCR5 유전자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에이즈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다 없어져 버렸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발견이 됐군요. 어떻게 보면 우연히 발견됐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자, 그럼 태어난 아기가 이런 에이즈의 질병을 막는 어떤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은 아기 입장에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의료계에서 좀 논란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어떤 맞춤 아기의 탄생 우려 때문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지금 이 중국 연구팀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에 감염하지 못하도록 그 특정 유전자 CCR5를 유전자 과일을 이용해서 없애버린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에이즈 관련 유전자를 우리가 조작할 수 있다면 사실상 다른 유전자도 우리가 조작할 수 있다. 맞춤으로 기술적으로는. 만들 수 있겠다. 예.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가능하다. 예를 들면 부모가 어떤 특정 유전자, 뭐 키나 몸무게와 예. 관련된 유전자를 좀 강화를 해서 네. 그런 어떤 맞춤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런 우려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거고. 네. 그래서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2015년 12월에 그 유전자 과일을 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미국에 모여가지고 중요한 어떤 합의를 이뤘어요. 어떤 합의인가요? 뭐 이런 배아나 수정란이나 네. 이런 생식 세포에 대해서는 유전자 과일 기술 적용을 좀 금지하자. 왜냐하면 이런 맞춤하기 우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배아를 이렇게 유전자를 조작한다는 거는 이게 이제 배아를 생명체로 보거든요. 종교에서는 예. 예. 생명윤리 논란도 있고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아직 이 기술을 적용하기는 좀 이르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 기술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지를 만들어 나가자. 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정해놨던 거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의 허젠쿠이 연구팀이 이런 유전자 가위 기술과 관련한 전 세계적인 합의를 좀 무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예. 것 같은데요. 자, 중국의 경우 이런 사례가 처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사례도 중국이 처음이었지만 사실은 2015년, 그러니까 3년 전쯤이었죠. 네. 이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의 유전자를 교정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뭐 지금과 같은 그런 어떤 세계적인 논란이 있었는데 네. 그
중국에서 이렇게 이제 유전자 과잉, 뭐 배아나 지금 이번 허 박사의 사례 같은 네. 일이 일어나는 것은 네. 중국은 사실상 유전자 과잉 기술에 대한 어떤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그걸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합의에 따르고 있는데 네. 네. 중국은 이게 뭐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그냥 연구를 해도 사실상 규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번엔 좀 논란이 있었죠. 이번은 워낙 좀 사태가 크기 때문에 중국 네. 정부에서도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그래서 중국 과학기술부는 이 생식 목적의 인간 배아에 대한 유전자 교정은 중국에서 금지돼 있다. 그러니까 이 허박사 연구는 법을 위반한 거고 과학계 윤리 마디노선을 깨버린 일이라고 관영 CCTV 인터뷰에서 밝혔고 예. 네. 이에 따라서 문제의 허 교수 연구 활동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었죠. 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안팎으로 공개적인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요. 중국 내에서도 과학자 한 122명이 성명을 발표를 해서 네. 이번 일로 중국 어떤 생명과학 연구에 큰 타격을 입을 거다 뭐 네. 이렇게 비판했었고 이 3세대 이번에 쓴 유전자가 3세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인데 이 유전자 가위를 창시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MIT 펀장 교수도 뭐 해서는 안 될 연구가 이뤄진 거다. 그래서 유전자 교정 아기 연구는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예. 네. 금기를 깬 허젠쿠이 교수 때문에 중국 과학계 전체가 좀 비판이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과학자 중에 이 허 교수를 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람이 있죠. 네. 이 논란의 주인공은 이제 미국 그 하버드 대학의 조지 처치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그 유전자 가위 기술의 세계적인 석학 가운데 한 명이에요. 네. 처치 교수는 이제 그 과학 저널 사이언스 인터뷰에서 지금 이 어떤 이 허 교수를 둘러싼 어떤 전 세계적인 보도나 이런 거는 네. 조금 균형이 안 잡혀 있다. 그럴 수 균형을 있다. 좀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생식 세포에 대한 어떤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거는 맞지만은 네. 이 모라토리움 자체가 영원한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좀 균형 있게 봐야 된다고 강조했고 이 CCR5 유전자를 교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편으로는 타당하지 않지만 네. 지금 유전자의 기술을 이용해서 에이즈 외 다른 질병 치료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이건 타당하다. 뭐 이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시점엔 이렇게 비난을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논란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떤가요? 이제 인간 배아에 대한 유전자 교정이 2015년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한 2년 뒤에, 그러니까 2017년이었죠. 미국에서도 인간 배아에 대한 유전자 교정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 미국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2015년 중국에서 같은 큰 논란이 되진 않았어요. 네. 한 차례 이제 그게 지나갔으니까. 이제 미국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에서는 사실은 이번에 중국에서 이런 일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내심 자기네들이 이제 좀 해도 좀 덜 그럴 수 비판받지 있겠다.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몇 년 뒤에는 뭐 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떤 전문가들은 만약에 허 교수가 이 배아 단계에서 이 교정을 하고 그 성공한 걸 확인하고 이걸 만약에 중단했으면 그러니까 실제로 네. 아기가 탄생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중단만 과학적으로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를 했을 텐데 예, 이거 좋은 금기를 평가를 깼기 받았겠죠.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예. 보는 거고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떤 유전자 과학 기술의 응용 범위나 이런 사회적 논란, 윤리적 논란에 대해서 좀 파장이 좀 장기화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예.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눈 이런 법이나 윤리 문제를 떠나서도요.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좀 건강하게 다른 문제 없이 자라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여름 우리나라 참기 어려울 만큼 무척이나 더웠죠. 세계기상기구 WMO는 실제로 올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역대 4번째로 더운 한 해였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2100년에는 지금보다 최고 5도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호주 시드니 중심가 상업지역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수천 명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 가운데 하나인 호주의 정부가 기후변화 대처에 미온적인데 항의했습니다. Well, I think our government needs to take more action on climate change so that our generation and our kids' generations and their kids can have a future that's sustainable and healthy and a planet that we haven't destroyed. 이번 주 멜버른, 캔버라 등 호주 주요 도시에서 이어진 시위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담 개막 직전 발표된 세계기상기구 보고서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세계 평균 기온 관측이 시작된 1850년 이래 가장 무더웠다고 밝혔습니다. So 2016 was the warmest year
on record, and 2017 was the second warmest on record, and this is 2015 was number 3, and this year is number 4. That next year is likely to be warmer than this year has been. 지난해 온실가스 농도가 다시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했다면서 이 추세대로라면 2100년엔 지구 기온이 3도에서 5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우리 세대가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강조한 가운데 기후변화 문제를 다룰 G20 회의와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차례로 열립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선 2015년 195개 당사국이 온실가스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하고 목표량도 정한 파리협정의 세부 규칙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통보하면서 파리협정 자체의 표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G20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5명 중 1명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불행하다고 인식하는 행복 취약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성인 2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20%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불행하고 미래에도 불행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답한 사람 가운데엔 가구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많았고 60대 이상 고령층과 40, 50대 남성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우리 사회는 행복 격차가 크다며 취약계층의 소득 고용 상황 개선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되 중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에 팽배한 불안 불신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하면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강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는 다양한 전통과학이 숨어 있는데요. 네,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과학문화 유산에서부터 최신 연구 성과가 적용된 전통과학까지 모두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새로 단장한 과천과학관 전시관을 양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힘을 모아 물레 모양의 도르래를 돌립니다. 100kg의 무거운 돌도 25kg의 힘만 들여 거뜬히 들어올리는 데 성공합니다. 조선시대 수원 화성을 쌓는 데 사용된 거중기의 원리를 체험으로 쉽게 배웁니다. 학교에서 책으로만 보던 거는 실제 같지 않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더 실감이 나고 좋았어요. 나무 조각을 이리저리 연결하자 어느덧 U자 모양의 배바닥이 완성됩니다. 쇠못을 쓰지 않고도 나무만으로 물샐 틈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우리나라 전통 선박의 특징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거북선을 만드는 과정은 물론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 전법도 게임하듯 즐깁니다. 최신 정보통신 기술로 표현된 대동여지도에서 한반도 지리정보를 체험하고 조선시대 사람들이 꿈꾸던 미래 과학기술 풍경도 대형 스크린으로 감상합니다. 강의 물줄기라든가 산맥의 모양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대동여지도를 미디어 아트를 통해서 표현을 해서 학생들이 재미있게 대동여지도에 들어있는 속뜻을 알 수 있게 전시하였습니다. 최근 새로 단장한 국립과천과학관의 한국과학문명관입니다. 전신물을 단순히 나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발전을 이끈 전통 과학기술을 이야기로 풀어내 이해를 높였습니다.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전통과학 기술이 어떤 역할을 했고 또 한국 과학 문명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를 보여주고자 한국과학문명관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학문명관에는 전통적인 제품의 현대 과학기술을 접목한 각종 연구 성과도 올해 말까지 함께 전시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최근의 패션 추세를 보면 비싼 옷을 하나 사서 오래 입기보다는 저렴한 옷을 다양하게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빨리 구매하고 빨리 버리는 현상이 유행처럼 퍼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현상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에코매거진에서는 허정림 환경공학 박사와 함께
패스트 패션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패스트 패션, 패스트푸드가 생각나기도 하고 네. 뭔가 옷을 그 계절만 입고 버리는 어떤 유행에 따라가는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유행을 즉각 반영해서 빠르게 제작하고 빠르게 유통하는 의류를 가리켜서 패스트 패션이라고 부르죠. 네. 한국 패션 산업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패션 산업은 국내 총 생산량 GDP의 2.4%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지니는데요. 경제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환경에 미치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행에 따라서 옷을 빨리 사고 빨리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환경에 좀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습니다. 의류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의 양도 엄청난데요. 청바지 한 벌 제조하는데 7,000리터의 물이 소비됩니다. 한 벌에요? 네, 이는 4인 가족이 5 내지 6일 동안 쓸 수 있는 물의 양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제품 가공 과정에서 화학 제품을 남용하게 되는데 이는 생태계의 악영향과 제조 과정이나 물류에 따른 대기 오염 등 지구 환경 전반에 걸친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청바지 하나를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을 쓰는지도 처음 알게 됐는데, 자, 패스트 패션이 이제 만들 때도 문제지만 사실 버릴 때도 환경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008년 하루 평균 162톤이었던 국내 의류 폐기물은 2016년 기준에서 하루 평균 259톤으로 늘었는데요. 엄청 늘었네요. 무려 연간 7억 벌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치를 말씀해 주시니까 그 심각성이 확 느껴지는데, 저는 예전에 이런 패스트 패션에 사용되는 그런 섬유가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어서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듣고 좀 놀란 적이 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죠. 패스트 패션 브랜드는 옷값을 낮추기 위해서 나일론이나 아크릴 등 합성 섬유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합성 섬유는 마찰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본 속성이 플라스틱과 유사해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치는데요. 섬유가 덩어리로 남아서 자연적으로 분해되기까지 수십에서 수백 년이 걸리고 빠져나온 화학 물질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또한 매립지에 묻힌 옷들은 썩는 과정에서 도로에 730만 대 자동차가 다니는 것과 맞먹을 정도로 가스를 배출하게 되는데요. 이 가스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포함된 유독 물질로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잡힙니다. 네, 이렇게 패스트 패션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이제 소각률도 늘어났다고 들었어요. 어떤 이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유명 제조업체들이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소각을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이유로 의류의 소각률이 높아진 게 아닐까 싶어요. 지구 환경에서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네, 정말 패스트 패션이 여러모로 환경 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헌옷 중에는요, 좀 일부는 빈민고 단체에 넘어직하거나 좀 재활용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헌옷을 재활용하면 카펫 안감에서 산업용 직물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쓰일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재활용률은 5 내지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헌옷 일부도 빈민 구호 단체에 넘겨지고요. 빈민국에 전달되는 헌옷 꾸러미를 미툰바라고 하는데, 미툰바요. 예, 미툰바는 옷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툰바가 전달되는 나라에서는 국산 옷을 구매하는 양이 줄어들어서 섬유 산업에 손해를 입히기도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몇몇 나라들은 선진국의 미툰바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놓고 의견을 다투고 있다고 해요. 그 환경을 위해서는 재사용과 재활용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경제적 측면으로 볼 때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경제냐 환경이냐 이게 좀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해외에서는 그럼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어떤 규정 같은 게 따로 있나요? 네, 홍콩의 경우 정부가 패션 비영리 단체와 협력해서 소비자에게 지속 가능한 패션의 중요성을 알리고 직물 방적 공장을 신설해서 재활용 기술로 의류 폐기물을 되살리는 데 힘쓰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섬유 제품의 화학 성분이 갖는 잠재적인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2007년 6월 1일에 리치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리치는 화학 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제한에 관한 제도를 뜻합니다. 이 규정은 의복 제조 업체와 수입 업체에 제품에 사용된 화학 성분을 수량화하고
엄격한 검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인데요. 해외에서 섬유에 대해 이 같은 규제를 하는 것도 섬유 제품들이 많은 양의 원유가 있어야 하는 폴리에스테르로 제조되기 때문입니다. 네. 폴리에스터는 매립 시 최소 500년이 소요되며 소각 시에는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방출하는 환경오염이 주범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해외의 이런 패스트 패션에 대한 규정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현재 관련 규정이 없는 건가요? 네, 환경, 경제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대안이 필요하겠지만 생각처럼 간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녹색 소비자가 주도하는 시장 경제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환경에 유익한 대안이 모색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는 뭐 관련 규정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기업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가령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쫓는 것에 급급하기보다는 이익을 창출하는 데 어떤 상품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개성을 존중하고 즐기는 소비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고요. 패션 업계와 지역사회를 밀접하게 연결해서 환경 파괴에 최소화된 영향을 끼치는 의류 디자인과 생산 혁신을 이루어야 하죠. 그래서 개성을 살리면서 또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든다면 소비자들이 새 것만을 추구하는 현상은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정부, 기업이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방법론을 말씀하셨는데 패스트 패션을 좀 지향하려는 어떤 소비자의 태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환경을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 그리고 재활용이 있을 것입니다. 재사용은 내겐 필요 없지만 남은 유용하게 다시 사용하는 것이고 재활용은 다른 것으로 유용하게 바꾸어 소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을 나누고 서로 바꾸어 쓰는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버려지는 옷을 활용해서 뭐 가방, 동전, 뭐 액세서리 이런 것들 개성 있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도 재활용의 측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패스트 패션은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 그만큼 사회적인 책임을 따른다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신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꼭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덜 사고 오래 입고 또 다시 쓰는 생활 습관 갖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녹색 소비자가 되어서 환경을 지키고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여름에는 이제 옷이 가벼우니까 저렴하면 좀 여러 벌 사서 사실 다음 계절에 입기 좀 힘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저렴하고 그런 옷보다는 좀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사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혼용률 같은 거 좀 따져보면서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의 옷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까지 허정림 환경공학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에코매거진에서는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다뤄봤죠. 최근에는 친환경적인 패션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옷을 만들 때 자연에 가까운 면이나 린넨 소재만 사용하거나 버려지는 재고류를 이용해서 인형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요. 또 최근엔 엄격한 채식주의자를 위한 비건 패션도 화두가 되고 있다고 하죠. 네, 비건 패션이란 옷이나 가방을 만들 때 동물 가죽이나 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지속 가능한 패션에 기업들이 더욱더 뛰어들 수 있도록 의식 있는 소비자들의 행동이 꾸준히 이어져야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